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정사이론 11주차 강의 날입니다. 잘들 지냈나요? 몇 사람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김동현, 잘 지냈어요? 유정아, 잘 지냈고? 이윤지, 김석영, 김혜령, 모두 잘 지냈죠? 유명지, 예진이, 한혜진, 오아라, 박수영, 김서영, 다들 잘 지내고 있었어요? 직접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출석도 부르고 이야기도 나누면 참 좋겠다 하는 날입니다. 며칠간 날씨가 황사도 있고 굉장히 변덕스러운 날씨였어요. 우리 가족들도 뭐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하루 일교차가 20도를 넘는 날이 며칠 됐었죠. 참 변덕스러운 봄날이구나 했는데 어제 오늘은 정말 반짝이는 봄이에요. 이렇게 좋은 날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교정시설에 대해서 지난번 조직과 시설들, 특성, 기능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 시설들이 어떻게 적법성, 적합성 그런 걸 갖추고 유지해 갈까,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하도록 관리 감독할까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속에서 인권 침해가 없어야 되고 인권이 보장되고 뭔가 교정 처우는 그 효과성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또 잘 유지돼야 되겠죠. 잘 유지되어 있는지를 감독을 누군가가 해서 그런 교정 사회를 잘 바람직한 방향으로 꾸려가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교정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형 집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협조를 구한다 또는 참여를 시킨다, 뭔가 교정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간다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세 번째 시간에는 민영교도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교도소에 이제 뭐 교도소가 어떤 교정시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 늘 민영교도소 이야기를 덧붙이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과연 민영교도소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인데 엊그제는 어버이날이었죠. 잘 지냈나요? 저도 모처럼 가족이 5월 8일 저녁 같이 좀 지내고 5월 9일은 같이 카페도 가면서 가족끼리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제 와이프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넷이서 같이 모처럼 좀 차분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의 힘이란 게 대단하죠. 저는 대학 시절에 가족 사역을 공부할 때 가족의 기능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가족은 문제 뭐 재생산을 위한 또 경제적 사회문화적 뭐 공동체적인 거,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화를, 특히 또 중요한 1차 사회, 1차적 사회, 1차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뭔가 아무튼 전통이나 문화가 개성되고 가족이 갖는 역할은 참 많죠. 무엇보다도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것, 그리고 가족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있죠. 힘들 때 정말 위로가 되고 휴식이 되는 것.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자 가장 소규모 조직이자 기본 단위이고 또 사회를 지탱하는 견고한 조직이죠. 그런데 이번 어버이날에는 어땠나요? 기사의 내용이 재밌어서 하나 뽑아봤어요.
재미있죠? 어버이날 집에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잉. 내용은 좀 서글프거나 이렇게 어렵구나 싶지만은 표현이 재밌네요. 이 내용은 이제 확진자가 잇따르자 특히 전남 보성군은 인근 고흥과 순천 등지에서 최근 확진자가 잇따르자 어버이날 고향집 방문 자제를 호소했는데 보성읍에다 이런 내용을 현수막을 걸었대요. 어버이날 집에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잉. 우선 우리 학생들이 아직은 용돈을 다 타는 입장인 거죠. 자, 참 자료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학생들 입장에서 이 글 이렇게 내가 정리한 게 더 잘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꼭 하나씩 정리해 둡니다. 이번 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법무부에서 성범죄 예방 우선을 위해서 음주 감시 전자 발찌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볼까요? 5월 6일자 자료입니다. 교종을 공부하면서도 여기 보호관찰 쪽에 가까운 그런 자료일 수 있는데 형사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죠. 우리 사회 재벌 막기에서 어느 정도 기본권이 통제되고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기본권 제한되는 건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더구나 신체에 관한 생명에 관한 어떤 기본권 제한은 정말 최소화되고 그렇게 제한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한번 이야기했었죠. 스웨덴에서 거세라고 하는 단종이라고 하는 소위 물리적 거세, 거세, 화학적 거세가 아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나라였다. 이런 소개됐었잖아요. 그 내용은 세 번째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번 교정사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선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는 성범죄자의 땀을 분석해서 음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하는 새로운 전자발찌를 개발하겠다. 벌써 자료 시제품이라 할까요? 보이나요? 그래서 이 내용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과 성범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거죠. 헌법상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면 안 될 텐데 또 우리 사회에서는 또 성범죄자 재범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를 어떻게 할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해부터 했네요. 지난해 5월부터 사람의 피부에서 배출되는 땀에 섞인 알코올 성분을 분석해서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주 감응 전자장치를 개발해 왔다는 거죠. 내년에 이제 평가를 거쳐서 성능 평가를 거쳐서 상용화할 예정인데 법원이 음주 제한 명령을 부과한 성범죄자에게 이 장치를 부착하면 술을 마시는지 얼마나 마셨는지를 상시 감독할 수 있겠죠. 특히 이 추적과 같이 된다면 어디에서 누구라고까지. 근데 현재로서는 불시에 이제 찾아가서
호흡식 음주 측정기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건 사실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지난해에 성범죄 사건이 3,239건이 발생했는데 재범은 41건이었어요. 지금 한 8,000명이 넘는 성범죄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석방이 불허가 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서 상당히 성범죄 재범자 숫자가 현재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긴 하죠. 어찌됐건 41건이 재범자인데 그 재범자 중에서 22건, 41건 중에서 22건, 그러니까 50%가 넘는 거죠. 정확히 이 수치로 계산하면 53.7%가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헌법 제37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죠. 우리 헌법 37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범죄 예방이란 중요한 목적이 있어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국가가 공익을 명목 삼아 개인의 생체 정보 수집을 확대하면 결국 전방위적 사찰 기구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했죠. 근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성범죄자에게 음주 감흥 정제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없어요. 물론 이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먼저 무엇이 돼야 되죠? 근거 법령이 이루어지게 돼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런 명분이 들어가겠죠. 기본권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이라는 사회적 공익이 훨씬 크다. 이런 논리로 이제 이야기할 텐데, 법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음주 감시 장치 입법례를 보면 미국에서 그런 입법이 돼 있답니다. 보면 한국에서 도입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본다.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요? 기본권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 이런 걸 사용하는 어떤 법률의 제정, 그런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죠? 논란이 좀 있고 앞으로도 공청회 등 여러 가지 또 학자들의 어떤 의견들 수렴, 국민의 어떤 법감정 이런 게 다 고려돼서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이 시간에는 이제 교정 이야기했듯이 교정 시설의 감독 및 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정 시설을 감독하고 공개한다. 가장 큰 건 적법성이죠. 법률에 따라서 또는 상부 기관의 어떤 지시나 지시 명령, 지침 역시 잘 제대로 전달되고 그게 잘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걸 교정 시설의 감독이고요. 공개는 일반 그런 감독과 관련된 어떤 시찰들 이런 게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또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와요. 참관이라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국민들에게 하는 일도 공개해서 홍보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또 협조, 참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교정시설의 수훈의 점검이다.
소위 순회 점검, 순회라는 말은 순차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겠죠. 매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점검을 받는다. 이게 순회 점검이겠죠. 무슨 이유로 누가 어떻게. 그래서 교정시설의 감독은 제일 큰 게 법무부 장관의 순회 점검이죠. 내용을 다시 이야기했지만 장관은 물론 모든 것을 순회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교정청장에게 업무를 위임해서 장관이 법무부에서 하는 거, 지방교정청에서 하는 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에 관련해서는 또 판사와 검사가 시찰하는 부분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먼저 감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순회 점검은 상급 관청이 그 지휘 감독의 일환으로 하급 관청이 행하는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적합성이라고보다는 적법성이 맞죠. 여기서 제가 이따 수정해 놓을게요. 적법성과 그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감독하기 위해서 일선 교정시설을 순회해서 점검하는 것. 그 개념을 알겠죠? 상급관청이 일선기관을 순회해서 점검한다. 무엇을? 하는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물론 이것에 대한 근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고 제8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성격은 할 수 있다가 아니죠.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인권 침해가 없는지 교정은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의무적이고 강제 규정인데 목적은 이제 당연히 이야기했듯이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 간의 어떤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의 파악이 주목적이죠. 시설이 잘 제대로 운영되는지, 교도관들은 교정시설 직원들은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수용자의 처우나 인권 실태는 문제가 없는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걸 파악하는 거죠. 감독과 통제는 교정시설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서 밀실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늘 그런 오해를 받아요. 인권의 사각지대다. 어떤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 교정행정 구멍 뚫려라는 그런 센 기사 제목을 달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수용자에게는 일반 국민에 비해 광범위하게 기본권이 제한되는데 일선 소장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러한 교정처우에 대해서 상급관청에서는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감독과 통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업무의 지도가 필요해요. 항상 어떤 법도 바뀌고 시대 상황도 바뀌고 늘 어떤 거기에 관련된 정책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의 어떤 적용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 적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각종 교정법령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교도 간의 어떤 복무 상태 점검, 청년부터 시작해서 업무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잘 수행하는지, 또 수용자의 인권 및 처우 관련 등에 대한 적정성과 한목적성에, 여기서는 한목적성까지 가져야 되겠죠. 위에 상급기관에서 갈 때는 교정의 이념에 따라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이런 분들은 한목적성들이라고 그러죠. 법규에 따라서 법의 조촉됨이 없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 적법성이라고 한다면,
한 목적성의 확보를 위해 상급기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지도가 필요하다. 저도 순회점검 반장으로 일선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늘 어떤 걸 잘못하면 일선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으러 온다, 뭔가 트집 잡는다 이런 인식을 예전에는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많이 바꿔서 업무 지도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있었죠. 어떤 법규, 거기에 따른 정책들, 지시한 내용들이 통일되게, 그리고 수용자들은 그게 공평하게 처우에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시설을 잘 관리하는지, 가지고 있는 개호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잘 철저히 손질되어 있어서 언제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살피는 거죠. 그래서 순회 점검하는 공무원은 누구냐면은 예전에는 법무부 장관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54개 시설을 다 순회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법무부 장관도 가지만, 물론 장관이 직접 가시는 거 아니죠. 장관의 명을 받아서 가는 거. 또 지방교정청장이 업무를 위임했을 때는 지방교정청장이 지정한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죠. 법무부 장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실시하는데, 통상 이 업무를 갈 때는 교정본부 소속의 공무원이 장관의 명을 받아서 실시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순회 점검 업무의 일부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교정청장은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금은 거의 우리 반반쯤 하고 있어요. 본부에서 절반쯤, 지방청에서 절반쯤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횟수는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회 점검을 가면 그걸 하는 임무는 이제 크게 이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 점검 사항들, 그리고 가가지고 순회 점검을 갔을 때 수용자의 청원들을 직접 받아서 이야기를 해요. 장관에게 청원을 냈다 그러면 직접 가서 순회 점검 반원이 그 수용자를 만나서 접수하고 거기서 처리하는. 그리고 당연히 공직에 갖고 있는 교정행정 분야에서 가질 수 있는 갖고 있는 잔존 부조리나 비리를 파악하는, 그리고 그걸 뿌리 뽑는 이런 성격을 가지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 점검기관에서 정말 성실하게 잘했다, 특별히 능력을 발휘했다, 성과를 냈다 하면은 어떤 표창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 서면으로 점검하는 점검으로 구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점검만으로 점검의 목적을 다 할 수도 없잖아요. 가서 보통 2, 3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 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겠다 이러면은 먼저 서면 점검을 거친 후에 자료를 제출해라. 그래서 실제 점검을 실시하죠. 통상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점검 요원들의 권한은 장관의 명을 받았고 위임받은 지방청장의 명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피점검기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관계 서류나 장부, 물품 등을 제출해라. 증명서나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서 또 확인하고요. 또 관계 공무원에 문제가 있을 때는 출석해서 답변을 듣고, 당연히 금고나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에 관한 걸 보는 거고요. 그 밖에 점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자, 이게 이제 교정시설의 점검이고요. 시찰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판사와 검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시찰이라 그래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까요?